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저는 한유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키비움 예측 불가능한 세계 북토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지금 5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예측 불가능한 세계 전시 도록 발관과 연계하여서 마련되었으며 도록이 담고 있는 전시와 그리고 작품 그리고 주제 관련 글을 토대로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광석 교수님과 이제 언메이크랩 작가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교수님부터 이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레거시 미디어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이제 지형을 좀 바꿔서 처음에는 이제 신문방송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보통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잖아요.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영화나 이런 매체들 주로 연구를 하다가 저는 이제 인터넷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초창기 세대였는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에 인터넷이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굉장히 즐겼고 그냥 사적으로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학문적 대상으로 삼게 돼서요. 한 2000년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인터넷 연구라는 영역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이제 디지털 문화 연구 혹은 뭐 뉴미디어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 게 뭐 1세대까지는 아니어도 1.5세대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오늘 도록의 내용과도 좀 많이 관계된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무색무취에 청정하고 비물질적이고 비실제적이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가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게 2010년대 한 중반경이었는데 한국 사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다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했던 때가 2010년대 중반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논의의 틀을 조금 더 바꿨죠. 그리고 특히나 인류세나 생태 위기와 관련된 기후 위기, 기후 재난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이후에 차츰차츰 한국 사회에서 담론화되면서 기술과 디지털과 생태 논의를 같이 붙여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벗어나는 방식과 관련해서 생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완전한 결과값을 얻기가 어렵겠다 했던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요새 하는 연구가 이제 기술 생태 연구, 붙지 않을 것 같지만 같이 붙여서 우리가 기술과 생태를 같이 붙여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최근에 하는 연구 경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언메이크랩 작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언메이크랩은 최빈나 그리고 저 송수연 이렇게 두로 활동하는 콜렉티브이고요. 주변에서는 저희가 활동을 되게 오래 한 줄 아는데 저희는 2016년부터 언메이크랩이라는 이름으로 작업과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업의 주요 관심사는 어떤 아시아의 발전주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같은 추출주의를 서로 겹쳐서 현대의 어떤 사회, 공간, 그 다음에 어떤 뭐 생태적인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언메이크랩의 주요 작업의 방법론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필드 리서치하고 기술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연결한 어떤 예술 연구라는 것을 작업의 방법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데이터셋이라든가 컴퓨터 비전 그리고 이제 생성 신경망이라는 것을 일종의 비평적 관측의 기술로 가지고 와서 계속 새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뭐 작업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현대 사회의 기술을 독해할 수 있는 뭐 연구라든가
그 연구는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작업과 예술로서 하는 연구이고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푸른 버전이라는 필드 리서치를 얘기하셨는데요. 뭐 특별히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걸어 다닌다는 얘기고요. 네, 걸어 다니면서 보고 기록하고 그것을 담아내고 거기에서 길에서 이제 저희가 걸어 다니면서 얻어낸 어떤 그 영감이라기보다는 길러낸 어떤 그 지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작업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 예측적인 본성, 그러니까 미래를 계속 예측하려고 하는 본성 같은 것들을 조금 다르게 비틀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획전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월 26일에 개최한 기획전 예측 불가능한 세계는 이제 오늘날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기술을 조망하고 기술과 인간의 공생 가능성을 살펴보자 기획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즉 학습과 인지, 그리고 추론 능력을 구현하고자 1950년대부터 꽤 오랜 시간 개발되어 온 기술입니다. 특정 목적에 맞게 인간 지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인공지능은 최근 이제 생성이라는 기능이 더해지면서 인공을 넘어 인간을 대체할 혹은 초월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 기술이 아닌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전시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행보를 추적하면서 인공지능이 구축해가는 인공적 세계의 모습을 마치 도면을 펼치듯이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8팀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단상을 공유합니다. 각 작가와 작품은 개별의 키워드를 가지는데요. 8가지의 키워드는 서로 연결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면서 유기적인 형태로 연동됩니다. 전시는 크게 미래와 비미래, 생성과 비생성, 진화와 공진화, 궤도 댄스와 2개의 눈으로 구성한 기획을 통해 오늘날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작동 방식을 작은 가지에서부터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시는 5층 기획 전시실뿐만 아니라 5개의 전시 플랫폼이 미디어 캔버스와 연계하여 참여 작가의 작품 5점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슬리스코프, 언메이크랩, 제이크 릴리스, 추수 작가의 작품을 이제 미술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며 확장된 형태의 전시를 선보입니다. 이제 전시를 구성하는 이제 각각의 키워드는 이제 보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 키워드와 연결된 작가와 작품은 이제 이와 같은데요. 전시는 총 25점의 작품으로 구성되고 영상부터 설치, 조각 등을 아우릅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제시된 2가지 키워드인 미래와 비미래 키워드에선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과 인공지능이 지닌 예측적 본성에 대한 질문하는 히토시 타이얼과 언메이크랩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히토시 타이얼의 작품 이것은 미래다는 이제 같은 제목의 단채널 영상과 파워플랜트 제목의 비디오 설치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16분 영상의 이것은 미래다는 쿠르드족 여인의 해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의 해자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이제 신경 네트워크입니다. 이 신경 네트워크는 자신에 대해 1초 안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예측성과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미래만을 예측하고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의 우둔함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메이크랩은 인공지능으로 예측되는 미래, 비미래와 같은 특이 시제로 풀이하여 설명합니다. 작가는 단채널 영상 작품 비미래를 위한 생태학을 중심으로 비미래를 위한 신탁과 가정동물 신드롬 이 3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3점의 작품은 불탄산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언메이크랩은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 살펴본 불탄산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예측적 본성을 과거의 사건에 관한 질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시에 출품된 이 3점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작가님과의 대담 시간을 통해서 작가님께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섹션 생성과 비생성에서는 생성의 기능으로 창작의 역할을 부여받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시각을 다루며 생성의 의미를 제고하는 추수와 제이크 앨리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품은 추수 작가의 달리의 에이미와 임산부 에이미 작품이 같이 놓여 있는 전경 모습인데요. 총 2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 작품들은 생성의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작품이 이제 달리의 에이미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평면 작업이 달리의 에이미입니다. 추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생성 혹은 창작을 두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벌이는 경쟁 관계를 가시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창작한 에이미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특징과 키워드를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달리2에 입력하게 됩니다. 추수 작가가 제작한 에이미라는 인물이 지금 우편에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 에이미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그 키워드를 생성형 인공지능의 달리2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달리2는 추수가 이제 입력한 어떤 에이미의 특징들을 경유하면서 새로운 에이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달리 에이미는 추수 작가가 창조해낸 어떤 에이미를 능가하기도 더 에이미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달리 에이미는 예술가의 어떤 간습적인 손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에이미가 쏟아내는 어떤 네온으로 구현된 그 저 발광의 눈물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해방과 상실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생성 키워드에 연결된 비생성 키워드에선 제이크 엘리스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제이크 엘리스는 인공지능의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드래그 퍼포먼스를 접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더 지지쇼라는 작품은 드래그 퍼포먼스를 딥페이크한 작업입니다. 더 지지쇼는 이제 제이크 엘리스가 만든 디지털 앱으로 관람객이 이 앱에 접속하면 음악과 드래그퀸 캐릭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이제 공연을 펼치는 드래그퀸의 모습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습이 변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드래그퀸을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캐릭터를 바꾸거나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드래그퀸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도 하고 동시에 해체되는 어떤 하나의 픽셀처럼 분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현과 지연의 감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의 불안정성을 마주하게 되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 공간과 그 공간 속에 포섭되지 못하는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이제 지지와 미라는 작품이고요. 더 지지쇼와 함께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션은 공진화와 진화라는 이제 섹션이고, 진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미칠 세계,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슬리스코프와 이한챙의 작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슬리스코프의 시간여행은 인공지능 시야와 함께 참여자가 함께 시를 쓰는 경험을 여행으로 은유한 작품입니다. 슬리스코프는 15,000여 편의 한국 근현대 시를 이제 데이터로 수집하고 초고대 언어 모델인 챗GPT를 미세 조정하여서 인공지능 시야를 개발하였는데요. 이번 전시에 소개된 시간여행은 청주시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시적 언어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슬리스코프는 이 시적 언어 공간 위에 청주 지역의 지도를 겹쳐 물리적 구획의 공간을 넘어 가상과 현실, 그리고 인공지능과 인간을 매개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고요. 접속하면 이제 인공지능 시야와 함께 시를 짓는 행위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작을 매개로 하는 인공지능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이제 보완이 되면서 작품의 협업자가 되는 그런 공진화적인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는 이제 인공지능을 공진화 관계 속에서 탐구하고 있으며 도래할 세계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키워드에서는 이한챙의 작품 밥 이후의 삶, 찰리스 연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한챙의 밥 이후의 삶, 이제 찰리스 연구는 인공지능 밥이 이식된 찰리스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제 밥은 인생의 어떤 최적 경로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밥을 개발한 신경공학자이자 이제 소녀 찰리스의 아버지인 오왕 박사는 자신의 딸인 찰리스 신경계에 밥을 이식하고 찰리스에게 삶의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도록 인공지능을 설정합니다. 최적 경로란 내비게이션처럼 삶의 과정에서 무수히 주어지는 선택 중 최선을 선택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한챙은 이제 인공지능이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밥 이후의 삶 찰리스 연구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궤도 댄스와 두 개의 눈에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작가의 딜리버리 댄서의 군은 가상의 서울을 배경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여성 라이더 에른스트 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 배달을 완료해야 하는 에른스트 모는 또 다른 가능 세계에서 온 자신과 닮은 앤스톰이라는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김하영 작가는 두 인물을 통해 공존 불가능한 사태들과 그 속에 어떤 다면적인 관계들을 선보이는데요. 이런 에른스토모와 어떤 앤스톰의 만남은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이나 모습들은 인공지능 시대 속 인간과 기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팬데믹이 창궐하던 2021년과 2022년에 제작된 딜리버리 댄서의 군은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달 플랫폼의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달에 최적화된 동선과 움직임을 설정하기 위해 라이더에게 가하는 알고리즘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신체와 시간을 가속주의에 입각하여 통제하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끝없이 달려야 하는 라이더의 모습은 인공지능 시대 속 안 보이는 노동을 수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트레버 페글렌의 작품 이미지 연산 작품 10번은 두 개의 눈이라는 키워드로 이번 전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채널 영상으로 컴퓨터 시각부터 기계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된 시각체계를 시각화한 작품인데요. 영상은 현악 4중주의 녹음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명의 연주자는 클로드 디비시의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전개될수록 연주자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레이블과 그래픽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카메라의 시선은 점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일련의 컴퓨터 시각 체계로 변해갑니다. 인물의 나이, 성별, 감정 상태를 추정하는 또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시각이 영상 속 연주자들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트레버 페글렌은 이미지 연산작품 10번을 통해 오늘날 기술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으며 정치적 사용에 따라 기술의 보이는 방식이 결정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계는 판별과 결정에 능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은 오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어떤 필요에 따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 속에 그 인간과 기계의 눈, 그것의 위태로운 공정 가운데 작가는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시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오늘날의 이슈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이 아닌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는 기술적인 것 이상으로 적절한 이해를 발전시켜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배타적 혹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세계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전시 예측 불가능한 세계는 이 경계에서 관람자들과 함께 새로운 상상과 통찰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획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 약간 래퍼처럼 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까지 짧지만 왜냐면 이 북토크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일방적인 저의 설명보다는 작가님과 그리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정보는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언메이크랩 작가님들과 이제 이광석 교수님과 함께 전시에서 그리고 전시와 도록에서 선보이고 있는 작품과 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야기는 이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언메이크랩 작가님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메이크랩 작가님은 이번 전시에 총 3점의 작품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단체널 영상작품 비밀회를 위한 생태학과 조각작품 비밀회를 위한 신탁, 그리고 매핑으로 구현된 가정동물 신드롬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3점은 2023년에 통일동 보안여관 그 작가님들의 개인전이 인기 생물의 어떤 주요 작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들은 불탄 산이라는 어떤 특정 배경을 삼고 있는데 작품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제 작품의 어떤 제작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메이크랩은 이번 전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3점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주요 그 작품이 비밀회를 위한 생태학이라는 영상 작품입니다. 비밀회를 위한 생태학은 그 불탄산이라는 어떤 재난의 장소와 그리고 인공지능의 예측성을 연결해서
비미래라는 시제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강원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강원도 지역의 불탄 산, 그리고 이제 그 불타고 난 뒤에 또 회복되는 단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불탄 산의 모습과 함께 이 산불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은 그런 멸종 위기 종들, 그리고 저희가 또 활동을 하면서 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그 강원도 지역 일대 그 트레일캠이라고 해서 일종의 센서가 장착된 무인 카메라를 이제 야생동물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를 트레일캠을 받아서 거기에 기록된 야생동물의 어떤 영상과 사진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과 함께 또 리서치 과정에서 박제된 어떤 동물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으고요. 그것에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기계학습 실험 등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작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작업의 방식은 일종의 좀 우화 같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현장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큐의 형식도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미래를 위한 신탁이라고 해서 그 불탄산에 남겨진 불탄 나무 조각에 대한 작업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불탄산에 그 리서치를 갈 때마다, 그러니까 불탄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제 좀 수시로 가서 방문을 하고 그 현장을 관찰을 했었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몇 개의 불탄 나무 조각들을 모아왔어요. 근데 가져올 때는 그것을 무엇을 할지는 모르고 그냥 몇 개씩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 불탄 나무들을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암흑경이라는 곳에 비추게 됩니다. 여기서 그 앞서 말씀드린 비미래를 위한 생태학의 그 암흑경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암흑경은 일종의 인공지능에 대한 은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예측하는 암흑경,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에 어떤 점을 치는 방식 중에 불타고 난 재로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방식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것을 차용했고, 그래서 이 불탄 나무에 어떤 미래의 신탁을 이 암흑경 인공지능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새겨진 신탁, 그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는 읽을 수 없는 이제 단어들이거든요. 이따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을 수 없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저희가 불탄산에서 갖고 온 나무에 조각을 한 것이고요. 암흑경이 불탄나무에 새긴 메시지는 되게 그냥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도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무의미한 것인데, 그래서 의미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작업에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작업 얘기할 때 비미래라는 것을 많이 얘기할 텐데, 어떤 미래 없는 예측을 위한 좀 신탁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시장에서 프로젝션 하고 있는 가정동물 신드롬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랄까요, 아는 동물 같기도 하고, 누구는 늑대 같다고 하고, 누구는 뭐죠, 강아지 같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얼굴의 흔적들을 좀 동시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정동물 신드롬은 이제 기계학습으로 생성한 이미지이고요. 녹색연합 활동가들한테 받은 트레일캠에서 기록된 그 야생동물의 어떤 사진과, 그리고 박제 사진, 그리고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를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것을 이제 생성신경망이라는 그 기계학습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킨, 그래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기계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되게 친숙한 친화적인 어떤 반려동물의 눈, 그 얼굴의 형태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계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탐색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반려동물과 같은 동물의 눈이 생성된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어서 가정동물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구성을 한 데이터셋에는 이런 그 눈을 가진 동물의 데이터셋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좀 추측을 해보면은,
이런 기계학습 과정에는 어떤 사전 학습된 가중치값을 미리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을, 기계학습을 잘 하려면 되게 많은 데이터셋과 그 학습에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에 좀 시간을 절약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학습된 것에 토대로 해서 기계학습을 시켜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기계학습 과정에서 사전 학습된 가중치값, 우리가 모르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 어떤 전이학습 과정이 일어나면서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이제 뭐 기술이 어떤 상속하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셋은 인간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상속하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좀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총체적인 제작 배경은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네, 다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냥 마지막에 그 가정동물 신드롬에 대해서만 짧게 조금 편안하게 풀어내자면은 저희가 사용한 거는 구글 AI, 구글의 AI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린 어떤 그 인간과 가까운 여러 동물들, 뭐 강아지 같은 거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동물들의 특징들이 많이 학습이 되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된 패턴이 저희가 다시 올린 데이터셋에 투영이 되면서 이런 생물들의 형태의 눈을 가진 생물들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그 확신을 할 수 없어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랑 대화를 했었을 때 그분들도 같은 대답을 주셨었고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물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언메이크랩 작가님은 이제 2023년 그 개인전이 인기생물 그 전시와 연계해서 책을 한 권 이제 또 발간을 하셨어요. 잠재공간 속 생태학이라는 책이고, 저기에 지금 놓여져 있긴 하지만 잠깐 작가님 보여주시면 네, 아주 따끈한 신간인데 이 책에서 되게 서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작가님들이 적고 있는 어떤 글귀가 하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잠깐 읽자면 이제 작가님들께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어떤 생성 현실과 연결해서 현재 인간과 생태계가 갖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제 박제와 같다고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미래를 위한 생태학에서 박제 동물 이야기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떤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상태에서 껍질을 모사하는 것만으로 활기를 갖는 어떤 그런 상태를 또 표현한 박제라는 의미를 갖고 오셨는데요. 또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없는 어떤 혹은 실체 없는 예측으로 점철되어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미래라는 키워드를 얘기하셨었는데 박제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박제 작가님들이 작품에서나 어떤 이 책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비미래라는 시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또 박제와 어떤 현재의 재난에 관련돼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미래라는 것은 그냥 특별히 어려운 어떤 개념보다는 그냥 앞에 수연 씨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게 2002년 그때 강릉에 큰 산불이 나는 때 22년? 네. 그때 그해 산불, 여름에는 홍수 굉장히 심했던 해거든요. 그걸 보면서 계속 그 기후 위기를 통해 이제 촉각적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감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감각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 시간에 대해서 연결되지 못하는, 그 시간에서 박탈되는 감각?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감각 혹시 안 가지셨어요? 그때 저는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후 불안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네. 클라이밋 앵자이어티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많은가 봐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그것에서 오는 그 미래 시간에 대한 박탈감 혹은 분리됨,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 감각. 한편으로는 그때가 이런 생성 인공지능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민주화되는 굉장히 폭발하던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여전히 폭발하고 있지만요, 지금도. 네. 근데 인공지능과 기술은 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측면들을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느꼈던 좀 괴리감 같은 것들이 이 시제에 많이 투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가 만났던 그 한 연구자분의 말을 빌리자면은 미래 없는 예측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미래 예측만 존재하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그 감각, 네, 그것에 대한 감각이 이 비미래라는 것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해석들을 해주시면 너무 작업을 한 사람으로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에도 박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뭐 박제는 아니지만 막 동물의 패턴 이런 걸 뒤집어 쓰고 계속 퍼포먼스 하는 것도 나오고, 어딘가의 모처에 수장고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역사를 알 수 없는 해진 호랑이도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상하게 박제된 인간의 어떤 의도가 투영되어서 이상하게 박제되고, 반달곰이 아닌데 반달곰 이렇게 패턴을 여기에 붙이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었어요. 사실 환경활동가분이 찍은 트레일 카메라를 보면은 야생의 시간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해상도에 따라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해상도가 되게 낮으면 이건 한 10년 정도 전에 찍혔겠구나. 해상도가 높으면 최근에 찍혔나 보다. 그러니까 야생에는 사실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화하고 그거를 분류하고 잡아채려고 하죠. 그런 비슷한 감각을 박제에서도 느꼈거든요. 이상하게 그 인간의 어떤 것들이 계속 투영돼서 어떤 예쁘게 단장한 곰 혹은 뭔가 어떤 인간의 어떤 것들이 투영된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어떤 생성 인공지능과 관계하는 방식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박제라는 게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어떤 표면으로서의 자연 혹은 표면으로서의 어떤 활기 같은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작업 안에서 적극적이보다는 약간 암시에 가깝겠네요. 네, 다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미래를 위한 생태학 영상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박제동물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앞서 암흑경에 대한 우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중첩되고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또 엮어가면서 말씀하신 어떤 비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뭔가 주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작품 말미에 이제 나오는 글귀가 또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어떤 인간의 시간을 떠난 예측은 그러면 누구의 것인가? 만약 다른 시간을 추측하는 것이라면 아직 닫히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회를 위한 생태학을 포함하여서 이제 작가님들의 어떤 작업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닫히지 않은 세계가 이제 무엇이고 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늘 스크립을 쓰고 나서 다시 보면은 저희도 왜 이런 걸 썼지?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와 멋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문구도 사실 좀 저희한테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불탄산을 다니고 환경활동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징후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어떤 기후 위기 혹은 사라져가는 세계에 대한 징후. 이를테면은 최근에 이제 활동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는 구상나무들이 말라 죽어가서 백화되는 현상에 대한 것들. 근데 사람들은 구상나무가 이렇게 백화돼서 하얗게 말라 죽어 있는 산에 가면 너무 멋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진을 찍고. 왜냐면 멋있어요. 사실 미적으로는 되게 재난의 현장이라는 게 이상하게 인간의 눈으로는 되게 미적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제주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이 점점 상악화되어가는 얘기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닫혀가는 세계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닫혀가는 세계이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측면에서 보다면 우리 세계는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산호로 옮기고 아니면은 강으로 옮기고 구상나무로 옮기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본다면 그 세계는 닫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대한 것이 더 가까운 얘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작가님의 설명을 또 듣고 나니 아직 이제 닫히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닫혀져 가는 세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어떤 기후라든지 생태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작가님들께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가정동물 말씀하실 때 예전에 이제 요번에 이제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 중에 이제 히토시 타이얼 작가가 또 이론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랩트 리뷰라는 저널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래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민 이미지스라는 제목의 글을 썼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이라는 의미가 MEAN, 평균값, 확률 통계적으로 평균값을 의미하는 이미지들. 그게 이제 그 합성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과잉 생산되는 지금의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런 현실을 지적할 때도 그 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민의 의미가 또 다르게 또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반영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까 그 가정동물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인간화된 방식의 원래 자연 혹은 생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투영되지 않은 이미지들,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닌 방식의 편견이나 어떤
편향 같은 것들이 개입된 형태의 이미지 혹은 텍스트들이 또한 미래 이미지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거친 이미지, 굉장히 세세하지 못한, 아까 뭐 가정동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이미지 구현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보여주는 그런 통계적 확률의 방식들이 그런 디테일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함축하는 의미로서 미니미지라는 개념을 다의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문이 아니고 슈타이어적인 의미에서 이제 같이 가정동물의 언메이크랩이 그런 부분에서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저희 참여 작가 중에 히토시타요 작가 그리고 언메이크랩 김하영 작가에 대해서 이제 작품과 그리고 교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생태 어떤 미학적 구상에 관련된 주제로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뭐 기회가 되신다면 도록을 보시면서 재밌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에 이제 도록을 아마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대부분 읽지 못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저의 질문이 이 도록에 실린 글에 관한 이제 얘기 드리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록에 이제 이강석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환각에 맞서는 그 생태 미학적 구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문제, 뭐 대표적으로 환각을 언급하시면서 이 환각이 단순히 기술적 결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오늘날 빅테크가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면서 인간에게 벌이는 어떤 가하는 기술 신화 과정에 가깝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여 작가인 그 히토시타이얼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기술 경제학자인 데런 아세모글로의 언급을 빌려 인공지능을 우둔하고 그런 기술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목도한 오늘날의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뭐 생성형 AI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비관적으로 보거나 뭐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를 저도 경계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의 입장은 대체로 좀 우리 스스로가 기술에 대해서 좀 리얼리스트가 되자, 우리가 땅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기술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대체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낙관적인지 뭐 비관적인지 그런 진단들을 하는데, 좀 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것들의 양상들,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방식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초기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환각, 헐루시네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헐루시네이션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거의 많이 쓰지 않는데, 그게 주로 이제 뭐 빅테크나 저쪽 실리콘밸리의 주자들이 주로 했던 얘기들, 언론 뭐 기자들이 했던 얘기들이기도 한데,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의 기술적 결함이나 지금의 문제들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조롱하는 행위, 유도하는 행위, 잘못된 진술을 하게 만드는, 그로부터 나름 이제 이 생성형 AI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헐루시네이션 이 개념일 텐데요. 근데 사실은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환경운동가이자 저술가가 이 환각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성형 AI를 조롱하는 의도된 행위의 개념들을 역전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환각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열광하는 지금의 지형들,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는 있지 않을까? 라는 지점에서 보면 오히려 생성형 AI가 우리를 환각화하는, 환각을 이끌게 만드는, 인간이 오히려 환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전된 상황을 한 칼럼에서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동의하는 입장 속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우리가 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영국의 아주 유력한 학 대학에서 그 AI 관련된 인덱스를 매해 발간을 하는데 특히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AI에 대한 과도한 열망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4배 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뭔가 기술에 대한 집착 현상이 굉장히 크고 그것의 추세는 한국하고 중국이 독보적이에요. 아프리카나 뭐 여러분들이 그것이 남반구라고 해서 좀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AI를 굉장히 적대화하거나 비관적으로 바라다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중국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AI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인간이 지금 AI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AI도 국면이 저는 이제 뭐 60년대부터 AI가 기술적으로 개발되긴 했지만 한국 사회에 AI가 토착화된 거는 2010년 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AI의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경험했었던 사례들은 이제 SNS,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의 알고리즘들이었죠. 유튜브도 지금 계속 쓰고 있고 그것들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들은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 그대로인 것이죠. 지금도 계속 그 효과들은 있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왔고 지난 10년 이상을 그리고 그것이 낳은 폐해는 뭐 이른바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라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상대를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그것이 조회수를 올리는 그의 방식들이 그런 사회적인 분열과 분리를 조정하는 그런 방식들로 이어졌잖아요. 우리에게 편리함도 줬지만 사실은 관계성의 맥락들을 만들어내는데 알고리즘이 크게 일조를 했던 것이고 우리의 소통의 방식,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가져왔던 게 이제 AI 알고리즘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 주었던 효과에 있어서 보면 장점도 있었지만 부정적 지점들이 더 컸었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 생성형 AI는 그럼 과연 이전의 AI와 뭐가 다른 것인가? 아까 제가 플랫폼 배달 노동도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으로 노동 통제도 사람의 관계성이나 사람을 노동 수행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들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들을 미치고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들을 한껏 우리가 느꼈었는데 과연 생성형 AI는 그럼 무슨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냐? 저는 그 사유와 그런 어떤 지식 생산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언메이크랩이 보여줬던 이제 창작의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상당히 영향들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의식의 어떤 사유기제라든지 지식을 만들어내고 창작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부분 자동화라는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들을 가져올 것인데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있는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좀 봐야 될 것이다. 일단은 지금 제일 먼저 크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 그 행위 데이터,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증샷도 찍고 댓글도 남기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이미지 올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전학습 때는 데이터 자원으로, 생성형 AI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메타는 아예 공언했죠. 자신들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용자들의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많은 부분들이 추출주의, 익스트랙티비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생물학적 존재죠, 우리도. 근데 끊임없이 데이터들을 부스러기들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로 AI를 학습시키고 그것이 특정의 사유화된 인크로저 질서라고 하는데 사유화된 여기서 사유화는 이제 프라이빗한 그런 사유화된 자본주의화된 질서 안으로 그 데이터들을 가져가는
재전유하고 포획하는 그런 질서의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기계학습을 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그 비합법적, 불법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포획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의 문제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가정동물, 어메이크랩이 가정동물에 대한 얘기는 저는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보는데 결국 저는 그걸 이제 표준화된 세계관을 재생산하고 확장한다라고 보거든요. 결국 인간주의적인 그런 동물의 형상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표준화된 그것이 인간주의일 수도 있고 주류화된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의 권력을 가진 텍스트, 언어, 그죠? 인종, 그죠? 그런 논리들이 보다 과대 표상되는 질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들이. 제이크 엘리스의 지지 프로젝트에도 나오지만 마이너한 그런 성적 정체성이라든지 인종적인 어떤 부족이라든지 언어도 마찬가지죠. 부족 언어들이 구현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 분명히 있고 표준화되고 주류화된 질서가 과잉 표상돼서 끊임없이 이 합성 미디어의 그런 저는 자판기라고 그러는데 프롬프트 넣으면 거의 몇 초, 몇 분 만에 이미지나 텍스트들을 빠르게 생성해 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잉 표상화됐을 때 점점 마이너한 목소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 위험성이 있죠.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개발자라든지 후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도 나왔지만 케냐 노동자들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성물이 사람 같지 않아 할 때 후작업을 통해서 뭔가 편향이나 편견이 있을 때 잡아주잖아요. 혹은 개발자가 가중치를 조절해서 특정의 언어의 긴밀도를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술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후작업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편향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스테레오타입을 잡아내긴 하죠. 근데 잠재된 우리 사회 혹은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결의 그런 상호 중첩된 다층적인 그런 질서 안에서 그런 내면의 것들까지 다 이렇게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회의감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초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AI가 2020년대, 아까 2010년대는 이제 관계의 망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간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꿔냈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사회에 정면화되고 범용화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일상화되고 여러분들 옆에 늘 두고 쓰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대중화, 아까 민주화라는 표현도 썼지만 대중화 국면이 되면 지금의 상황에서 대중화 국면이라는 것이 초기 국면일 수도 있겠죠. 초기 국면에서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슬로프라는 개념도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슬로프는 뭐냐면 이 꾸정물 같은 오염된 데이터나 이미지, 텍스트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잉 대표화된 질서들, 특별하게 보통 스크래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들을 사전 학습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양질의 그런 생성물들을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주어지지 못할 때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더 정확한 그런 합성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슬로프를 낼 수밖에 없겠죠. 끊임없이 그리고 또한 자기가 뱉어낸 생성물들을 또 그것을 학습하는 형태가 되면 합성물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입장에 소위 빅테크가 이제 그런 AI 기업들하고 결합되는 지금 경향들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의 행위 데이터가 그 슬로프를 막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했을 때 그 슬로프는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상황들이 있다라는 이제 모순적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려감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건데, 이것은 좀 중장기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말씀드리면 사유의 탈숙연화, 생각하지 않는 것, 창작의 외주화, 노동의 외주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복된 학습, 그러니까 번역, 요약하기, 옮겨쓰기 등등 읽고 요약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유의 근육을 이게 굉장히 무료하고 시간 낭비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정의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어떤 사유의 방식이나 혹은 창작과 관련해서 근육을 키우는 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생성형 AI가 지금 자동화, 아까 오토메이션화하는 부분에서 특히 의식과 지식 생산에 있어서 자동화가 커진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많은 부분 그런 그 반복적인 행위들을 외주화시키고 우리가 사유를 구매해서 쓰게 되는, 그죠?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사유의 단속 현상이 이어졌다 끊어졌다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면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여러분들이 창작활동 1년 만에 했던 작업들을 단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을 주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왜냐하면 제가 요새 디벨을 많이 쓰는데요. 그 번역해 주는 거. 영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못 쓰더라도 내가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뭐 그런 것들 프루프리딩을 받는다든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글을 완성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근육들을 올리는 방법, 끌어올리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다 생략돼 버리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좋은 양질의 문장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유의 외주화 등등의 문제와 결합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지금의 인공지능의 문제에 앞으로도 이것들이 실제화될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징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사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챗GPT 3를 통해서 한번 제가 좀 알고 싶어하는 이론가에 대해서 좀 요약을 좀 해주겠니 했더니 어떤 개념어를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뭐지 하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 개념어를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챗GPT 이게 환각에 대한 부분이겠죠. 챗GPT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개념어에 대해서 아주 되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찾지 않거나 그것을 거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제 사실로 어떤 하나의 정보로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이제 조금의 염려를 가지게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노동적인 측면, 뭐 사유적인 측면 등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런 기술의 문제점, 어떻게 보면 근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환각, 어떤 잘 매끄럽게 보여지는 그 상태의 어떤 비판적인 그 말씀해주신 어떤 실제의 층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생태학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생태학적 자각을 위해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생태 다이어그램 그리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요. 이 생태 다이어그램 그리기 그 실천들은 좀 무엇이 있을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할 때마다 제가 너무 답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줄여서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언메이크랩이 사실은 AI를 통해서 생태를 읽는 방식이 굉장히 저는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기술과 생태를 저처럼 이렇게 추상적으로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주장할 수 있죠.
그런 주장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한 소수의 의견일 수는 있는데 최근에. 근데 사실은 언메이크랩은 그런 부분들을 작업을 통해서 이미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생태를 읽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서 뭐 가정동물 등 아까 박제라는 개념도 그렇고 잘 하고 계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미천은 그렇게 뭐 깊거나 넓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생태학적 자각이라는 것은 그 생태이론가 티모시 모턴이 했던 개념이고 저의 개념은 아니고요. 에컬로지컬 어웨어니스라는 개념인데 생태학적 자각을 대부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보는지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이렇게 다이어그램 그리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지도 같은 거죠. 내 생각의 마인드맵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이제 제가 크리틱을 하나 쓰는 게 있었는데 이 그림을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어디 잡지에 월간지 미술지에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구리다고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거 여기에 선보이는 그림인데 말 같지 않은 그림입니다. 저쪽 왼쪽에 이제 기술적 대상이 있는데 이제 뭐 인간계와 자연계, 생태와 인간이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이제 인간계잖아요. 사회. 그 하나로 사실은 결합돼 있다라고 서로 섞여 있죠. 우리가 뭐 섭생하는 것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러지만 매일매일 섭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인 존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기술이 인간계와 자연계를 엮어주는 뭐 그런 기술계라는 것들이 또 있죠. 문명을 우리가 이루고 사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대상일 텐데 그러니까 생태학적 자각은 한 3개 층위로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질서라는 것이 보면 그 안에 아까 뭐 이렇게 비물질적이고 비실제적인 것 같지만 그건 표층이고 실제 심층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권력도 있고, 그죠? 불평등도 있고, 편향도 있고, 증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 그게 이제 비판적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읽어낸다라는 것은 그런 내면의 지층들을 읽어내는 방식. 특히 인간 관계 속, 사회 관계 속에서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소위 그 비판적 실제를 읽는 기술이 현실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읽어내려면 뭔가 여러분들 안경 바르려면 눈이 나빠지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렌즈를 끼워서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렌즈들이 필요한데 뭐 플랫폼을 연구한다든지 뭐 자동화와 노동을 연구한다든지 등등 디지털 페미니즘, 뭐 AI 작업 이런 연구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렌즈를 통해서 기술이 단순히 그런 껍데기뿐인 그런 무형의 굉장히 뭐 메타버스적인 그런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고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실제 그 안에는 권력관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읽어내는 방식, 그게 이제 비판적 실제를 읽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통은 오래전부터 내려왔잖아요. 마르크스서부터 해서 사회를 읽는 방식, 계급에 의해서 읽던 뭐 계층에 의해서 읽던. 근데 오른쪽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몇 년 생태주의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읽어내는 방식이죠. 생태적 뭐 존재론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대상들이 우리가 아까 비물질적인 거라고 했지만 실제 물질 인프라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 소비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죠? 탄소 배출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죠? 데이터 센터가 그 탄소 배출의 IT 그 영역에서 거의 70%가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발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질적 관계성과의 연계성들을 읽어내는 것. 주로는 이제 자연계와의 것들인데, 사실은 인간계에 있어서의 생태에도 같이 연결돼 있죠. 그것을 떠받치는 뭐 유령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존재론적 기술이 단순히 그냥 그 기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얽힘의 관계성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최근에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사변적 실제론이라든지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것들, 생태주의적 여러 가지 논의들이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페큘러티브라는 것은 그런 생태적인 부분들을 사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변적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적 배치들을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기술 혼자만 동떨어진 방식이 아니고 일정의 거대한 망 안에, 복합적인 망 안에, 다층적인 계열체 안에 놓여 있고 그 배치에 따라서 어떤 힘의 불균형 같은 관계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읽어내는 것. 그게 이제 스페큘러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생태학적 자각을 위해서는 크리티컬한 방법, 실제를 읽는 방법도 있고 그런 얽힘의 관계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건 보통은 비가시적 영역이 있는데 그 비가시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 특정의 렌즈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방식도 있고 사유를 통해서 읽어내기 방식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사적 방식이겠죠. 어떤 역사에 의해서 어떤 시간의 어떤 계열체 안에서 기술은 단순히 고정된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관관계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전이하고 변환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존재론적이고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태적 자각이라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생태 다이어그램, 이제 생태 다이어그램을 말씀드리는데 이 생태 다이어그램 사례를 좀 이렇게 봤더니 사실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개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화의 부분들인데 연구자이기도 하고 아티스트이기도 한 분들이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존재론적이고 실제론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에서 AI의 형세를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I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단독의 것들이 아니라 여러 다층적인 얽힘의 관계성 속에서 그 속에서 자본주의적인 메커니즘 안에서 동력화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그려주고 있죠. 이거는 그 마테오 파스키넬리라는 이탈리아의 이론가이고 블라단 욜로라는 그 시각예술가인데요. 이런 작업들을 시각화 작업을 이론가하고 같이 결합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최근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스피어라는 작업인데 이 안에서 가장 너무 이미지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실제 AI가 작동하는 그 기제 단계별로 인간의 노동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것을 유령 노동을 통해서 잘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블라단 욜로 단독의 작업입니다. 요 까맣게 돼 있는 것. 요거는 이제 아마존의 에코 음성 그 챗봇 서비스의 작동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그려진 겁니다. 이걸 이제 지도 제작이라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누스코프도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의 지형학, 인공지능의 해부도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비슷한 이름들입니다. 지리학, 지형학, 해부도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에스탐파라고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알기로 남미 기반의 시청각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하는 그룹인데 AI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 제작을 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지형학, 카르토그래피의 형태로 그리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따가 좀 더 입체화된 이미지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왼쪽에 저렇게 서열화된 계열체들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주로 AI의 담론, AI의 논의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그들, 담론의 어떤 주요 구성 기업들, 논의의 핵심 멤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서열별로 이렇게 쭉 나열된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에스탐파가 조금 펀드를 받아서 아마 제작을 한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노란색을 집어 넣는데 그 오른쪽 상단 영역은 AI의 그러니까 실제론 쪽에서 보면 이제 그런 물질성의 논리, 남반구에서 어떻게 이제 그 희귀금속들이 채굴돼서 그것들이 쓰이는지의 부분들, 에너지 소비, 아까 탄소 배출과 관련된 문제들, 기기 생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AI와 결합됐는지, 아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생성형 AI의 어떤 메커니즘들을 보여주는 컨텐츠라고 한다면 컨텐츠, 데이터 생성과 관련된, 합성과 관련된
방식들,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등등의 문제들, 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그려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저는 AI의 기술의 물성을 읽어내는 방식, 전체 비판적 실제를 읽어내는 방식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블라단 율로와 케이트 크로포드 같이 작업해서 1500년 이후의 기술과 권력의 계보를 역사적으로 그려내는 방대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각적으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아까 그런 아마존의 작업과 비슷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지형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된 듯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저는 지형 그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강론에서 혹은 총론적인 부분에서 보여주는 방식도 있지만 강론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그것이 우리가 AI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통찰이나 아까 생태학적 자각 이런 것들을 주기에는 충분한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이제 곧바로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이제 그것이 저는 맹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록 글의 어떤 제목과 같이 이제 생태 미학적 구상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시대 기술의 어떤 생태 균열의 지점들을 구체적으로 읽어내고 또 이를 바탕으로 어떤 대안의 상상력을 기획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이제 니콜라 브리오가 얘기한 이제 엑스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엑스폼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 저항과 해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뭔가 표현하신 듯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좀 보충 설명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강연자가 아닌데 자꾸 강연자가 된 듯한 느낌이 돼서 다른 건 없어요. 브리오도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이 책도 엑스폼이 굉장히 짧은 모노그래프류의 그런 작업이고, 그 안에서 엑스폼 얘기는 앞에서 서두에서 짧게 나오거든요. 이게 브리오가 한 얘기입니다. 폼은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류화된 자본주의 질서고, X는 거기서 떨어져 나온 탈락된 존재, 혹은 도태된 존재, 술모가 다한 존재 이런 것들이고, 랑시에르식으로 얘기하면 목 없는 이들, 몫이 없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이 이제 현대판 프롤레타리아트고, 그들로부터 어떤 가능성을 읽는, 미래 대안의 가능성들을 읽는, 마치 이제 산업시대 노동자처럼 지금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요 계급으로서 억압받는 이들로서 이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기술과 결합돼서 기후 난민도 그것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비 미디어라고 하는 계획적 노화라고 그래서 이제 기술들도 많이 이렇게 버려지잖아요. 아마도 AI로 내장된 그런 로봇들, 쓸모가 다하거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것들은 버려질 텐데, 충분히 인간과 유사한 형태 아니면 그것보다 못하더라도 상당히 그와 비슷한 질감을 가진 그런 미디어들, 로봇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버려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령 노동자들이나 미세 노동자들, 그리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도태되는 많은 구시대의 산업 노동자들 있잖아요. 석탄 노동자들 등등. 그들의 어떤 잠재력들을 읽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엑스폼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기술 시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넉마주의라는 개념을 왜 나왔냐면, 흥미롭게도 베냐민이 20세기 초에 이미 넉마주의라는 개념을 썼는데, 흥미로운 것은 넉마주의가 대도시가 버린 것, 잃어버린 것, 낭비한 것, 엑스폼이잖아요. 엑스폼을 발굴하고 분류하고 수집하고 하는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그룹이 넉마주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넉마주의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미학적 정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엑스폼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들 스스로 어떻게 돌봄의 정치를 구상할 수 있을지, 미래 대안의 어떤 새로운 세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징후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지 등등을 발굴하는 게 이제 넉마주의라고 본다면, 엑스폰과 넉마주의는 함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런 언메이크랩 작가님들의 작품에서도, 그리고 이광석 교수님 글에서도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선 저의 질문들에 이제 생태주의 그리고 생태 미학적 구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뭐 이제 언메이크랩 작가님들에게 여쭙고 싶은데, 이제 이 인공지능 뭐 시대라고 표현한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태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큰 시대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늘 같이 이렇게 조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런 비인간에 대한 비인간에 좀 더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 인간 중심주의를 떠나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저희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비인간이란 게 뭐지? 우리는 인간인데 비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 비인간이라는 거를 연구하는 연구자분들도 똑같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그 강의에 참여를 했는데, 그 비인간 연구자분들이 답답함을 이제 토로하는, 비인간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할 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김홍준 선생님이라는 사회학자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참 그 좋았었어요. 우리가 신을 떠나왔잖아요. 네, 중세 이후로 그 인간주의가 되던 게 뭐죠? 르네상스 때 신을 떠나왔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신을 떠나올 때 인간으로 다시 자기를 볼 때 얼마나 헷갈렸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그때 르네상스의 인간과 같은 그 시기에 다시 도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신을 떠나서 인간을 보고, 다시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떠나서 비인간이라는 것들을 시선을 돌려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궤적일 수밖에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게 여전히 모르겠지만 되게 위안이 됐거든요. 네, 그렇지. 당연히 어렵지. 하지만 인간을 신을 그 신을 떠나왔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신앙을 가지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작가분들을 만났는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저희도 참 모르는 나라고 모르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온 분들은 거기에 있는 큰 발하슈라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호수고, 대충 이렇게 보니까 길이만 500km가 넘는, 부산에서 서울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그 호수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발하슈 호수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인간 중심이라고 할 때 휴먼 센트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발하슈 센트릭 혹은 레이크 센트릭이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모든 연결망들을 보는 거죠. 그것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리고 그 발하슈 호수의 지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호수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 생태 기술을 굳이 놓지 않더라도 그런 인간 중심주의를 떠나올 때 우리가 당연히 생태 자연을 보호해야 돼, 이런 생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이제 인간을 떠나서 생각을 하고, 그 휴먼 센트릭을 떠나서 그
땡땡 생트릭에 무엇을 놓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되게 좋은 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약간 저희 작업에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인공지능도 사실 그 이 비인간의 역할에서 좀 흥미로운 존재로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은 일단 조금 두고라도 그런 면에서 이제 생태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라슈 호수까지 갔다가 뭔가 르네상스까지 갔다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말이 막 섞여버렸네요. 네, 어쨌든 그럼 인간 중심을 떠나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 기술하고 연결해서 그냥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그 설명 불가능성을 번역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종의 블랙박스라는 은유를 쓰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유를 다시 우리가 인식을 확장하거나 좀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그 질문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점의 생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자연과 연결된 생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 생태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인식으로 좀 바라보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북토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 전시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시 도로뿐만 아니라 이제 미술관 도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시라는 형식은 이제 정해진 기간이 이제 있고, 이제 그 정해진 날짜에 개최되고 종료되는 어떤 휘발되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아카이빙하기 위해서는 미술관과 박물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방법이 이제 도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은 전시 개최와 함께 이제 도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전자책과 같이 뭔가 새로운 형식의 도록으로 제작되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그 구성은 물리적 지지체를 지녔던 도록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교수님과 이제 작가님들 모두 미술관 도록의 이제 필진으로, 그리고 작가로서 도록에 참여하신 바가 있는데, 미술관이 생산해내는 어떤 이 전시의 또 다른 분신으로서의 도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자 하고요. 도록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참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끼셨던 어떤 도록이 가지는 한계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편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석 교수님께 한번. 뭐 뻔한 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제일 고려하는 뭐 공동 작업은 사실은 지금 뭐 문화과학 저희가 한 지금 3년 차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 12년 넘게 그 잡지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리고 평서 혹은 뭐 공동 저작을 만들 때도 그렇고, 제일 핵심은 그 새롭게 부상하는 주제나 테마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다루고 싶을 때, 그 혼자서 그 작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에 부칠 때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평상적으로 같이 교류하던 그런 지적인 공동체에서 뭐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들과의 작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모셔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또 중요한 모멘텀이 돼서, 그런 취지에서 많이들 저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록은 그냥 저희가 얘기를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냥 저희 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도록이에요. 도록인데 보면은 나름 이렇게 안에 전시 풍경도 담겨 있고, 저희 그 비밀회를 위한 생태학의 스크립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도록이 아닌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걸 만들고 싶었냐면은, 저희의 비밀회를 위한 생태학의 스크립을 넣은 이유도 그렇기도 한데요. 저희는
이게 하나의 저의 연구 보고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로서 예술 연구를 한 거를 보고서로 만들어내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스크립을 다 담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전시에 도록의 그 어떤 형식들, 일단 되게 무겁고 이렇게 벽돌스러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단행본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던 건데, 그렇지만 저희의 좀 그 부족함으로 그거를 잘 해내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건 저희의 이 스크립에서 출발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 생산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잘 조금 작동을 약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작가로는 써주셨고 어떤 분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써주셨고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버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글은 다 좋습니다. 좋으셔서 네, 지금 판매는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도록에 대한 어떤 판단은 아니고 저희는 그런 좀 지향을 해보았지만 쉽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전시든 도록이든 어떤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저희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미술관을 이제 전시를 기획하면서 도록 제작을 이제 몇 차례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제 도록에 이제 필진분들을 섭외할 당시에 뭐 이런 인공지능 주제에서 어떤 이런 측면에서 글을 써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정말 전시의 주제를 공유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필진분들의 그 연구 주제에 맞는 글들을 이제 요청을 드리게 되는데, 거진 이제 구체적으로 주제를 지정해드리기보다는 정말 그 필진분들에 의해서 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말씀하신 어떤 공동작업 측면에서의 그 도록이 작동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언메이크랩 작가님들께서는 저희 일반적인 도록의 어떤 좀 구성에서 조금 벗어난 좀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이제 모두에게 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관객석에 넘기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혹은 이제 오늘날 기술 생태와 관련돼서 뭐 책 한 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에 이렇게 참조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참고를 하는데요. 앞서 이광석 선생님도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 지도를 그리는 연구와 작업들을 되게 많이 참고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지도 그리기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정보 중심보다는 이것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계나 위계, 기준과 평균의 변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서사를 뭐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또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과 맥락에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 앞서 이광 선생님이 소개해준 그 지도들도 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책으로 추천을 드리면 한국에 번역된 책인데 케이트 크로포드의 AI 지도책이 있어요. 이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 그냥 인공지능 기술의 이면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작동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탐구하면서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에피라고 아마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전치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기술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술가 분들이라던가 뭐 SF 소설가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매번 이제 개관시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늘 나오면은 참 재밌게 아껴 읽고 있는데요. 네, 그 책을 그냥 추천하고 싶습니다. 편집 주간인데 문화과학도 관련된 논의가
딱 생성형 AI만 찝어서 한 논의가 한 번 있었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생태 논의도 있었고요. 예. 그 인류세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다양하게 이제 생태 문제, 커먼즈 관련된 문제, 뭐 돌봄과 관련된 얘기들, 굉장히 주제들을 다양하게 잡아서 개간지로 내고 있거든요. 아직도 나오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33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 대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지도가 약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많이 아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염치불구하고 피지털 커먼즈라는 책이 있는데 준학술서입니다.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피지털 개념은 이제 뭐 피지컬과 디지털이 합성된 언어고요. 요새 피지털이라는 개념을 또 많이 또 다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중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새로운 자본의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논리들이 현실에 우리의 사회 논리나 뭐 생태 논리까지 포함해서 좌우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커먼즈적인 대안의 공동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마이크를 관객석에 넘겨서 조금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편하게 손들고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족하지만 5층 전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메이크랩 작가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처음에 그 공부를 할 때 그 작품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하신 말씀과 내용과 그 뭐 트레이캠 뭐 데이터셋 뭐 암흑경의 오화 우리 나름대로 뭐 제 나름대로 뭐 미디어에 대한 인식 뭐 등등 여러 얘기를 공부를 했지만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관람객에게 해설한다는 게 정말 난제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입장에서 이 작품은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잠깐 힌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먼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늘 부끄러운 게 일단 저희가 작업을 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의 핵심을 되게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렇게 직후를 던져야 되는데 자, 공 10개 던질게요. 받으세요. 막 약간 이래서 레이어가 많아서 아마 더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되게 늘 이렇게 약간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도 영상이 한 25분 되죠? 예, 그 비밀을 위한 생태 영상이 25분 정도 되는데 그 얼마나 집중해서 그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작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오히려 그 어떤 관점으로 이 작업을 했을까? 그 질문이 좀 관람객에게 생기면 그냥 그걸로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하시잖아요. 네, 저희도 항상 그 작업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네, 뭐가 좋을까요? 어떤 설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비미래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작가들이 얘기하고 싶다는 게 전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가 어떤 시간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가 사라진다라는 감각이 저희한테는 되게 크거든요. 그 작업을 할 때 세계가 사라진다는 감각에서 좀 약간 그런 같은 감각을 느끼는 분이 있으면은 좀 이게 뭔가 말을 건네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더 어려워. 죄송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뵙고 싶었는데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작업을 끝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작업을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아까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 특히 이 AI에 대해서 열광적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작업은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계속 저희가 더 추가로 리서치를 하면서 가는 작업이 있어요. 기술 중에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기계가 동물이나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시스템들은 야생동물이나 자연 생태를 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기보다는 사람과 사물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셋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보완하는 연구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불탄사는 계속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자꾸 해제 역할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여기도 야생동물 멸종위기종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립생태연구원의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의 연구원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제 멸종위기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을 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개체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실패해서 몇 개의 동물들만 카테고리를 해서 이렇게 식별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한꺼번에 통틀어서 그냥 식별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의 야생동물 모니터링 방식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을 그런 야생동물 종에 투영을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인식에 실패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관련된 작업이 이 작업과 가장 근접하게 연결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 예. 근데 산업화 이후에 특정의 기술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한국 부를 늘리는, 우리 경제 부를 늘리는데 좀 맛을 봤잖아요. 이전부터. 이제 제가 추측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학술적인 논의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도 그런 시도들을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효능감, 기술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끌면 상당히 우리가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 있어서 선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슬로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술 선도 국가론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슬로건이었어요. 기술로 부자되고 선진국 경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자,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거든요. 경제 패권 국가니 등등에 있는데 그게 다 기술로 매개된 형태의 국가 부흥론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인가, 왜 우리만 특별하게 그런가는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로 사실은 경제뿐만이 아니고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비인간 얘기도 했는데 비인간에 대한 공감은 다른 생명, 인간 아닌 존재에 대한 우리가 공감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 기술적 존재에 대한 이해도도 키우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앙상블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지, 한쪽이 과도하게 힘을 부리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지의 방법론일 텐데, 저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돌봄 관련해서 하나 사례만 들면 독거노인들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챗봇 AI들 인형들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잖아요. 인형하고 대화도 하고. 그게 이제 돌봄에 있어서 성공적 사례인가라고 따져보면 독거노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독거노인들 혹은 사실은
복지회관이나 노인들 노인정에 나가지를 그분들이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가 그만큼 또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비인간 뭐 기계, 비인간 생명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공감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는 인간은 그냥 추상화된 인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도 계급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된 존재들, 탈락한 존재들이 사실은 인간에 굉장히 많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뭐 기후위기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상황들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인간 생태, 인간과 인간이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태 균열을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비인간 생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장해서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덧붙여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정해진 시간이 이제 다 되어서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라키비움에서 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작가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형중분들 모두에게 박수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